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현명한 홍성은입니다. 오늘은 수술, 방사선 치료와 함께 암 치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항암 화학요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내분비내과 박경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내분비내과 박경혜입니다. 이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탈모입니다. 이 암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탈모,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탈모가 생기는 주된 이유는 항암제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을 생성하는 모낭의 세포에도 손상을 입히기 때문인데요.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빠르고 왕성하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역시 두피의 모낭에서 빠르게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항암제 공격을 받아 손상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항암제가 탈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세탁셀, 파클리탁셀, 독소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탈모를 유발하는 항암제이고요. 항암제의 종류와 용량, 개인차에 따라 탈모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2-3주 이후부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서 치료 종료 후 3에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내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종종 이 탈모약을 이 항암 치료 중에 먹어도 되는지 묻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머리카락은 우리 외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거울을 매일 볼 때마다 많이 속상하실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입장에서 저는 탈모약에 의한 부작용을 먼저 걱정하게 되는데요. 탈모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항암 치료 스케줄이 바뀌게 되고, 또한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탈모약은 항암 효과에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는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 몇 달 안에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두피를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외출 시에는 모자로 두피를 보호하고 열기구 사용이나 파마, 염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두피에 열을 내리는 냉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이 삭발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삭발하시면서 막 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꼭 삭발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마다 이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는 걸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미리 삭발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항암제가 빠르고 왕성하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영향을 잘 받는 장기가 또 있죠. 바로 난소와 고환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난소는 항암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여성 환자분들 중에서 항암 치료 후에 월경이 없어지거나 조기 폐경이 오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교수님, 조기 폐경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 항암제 중에서도 알킬화제 계열의 항암제가 난소의 난포세포를 많이 손상시키는 걸로 유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알킬화제 사용 환자의 약 40%에서 항암 후 조기 폐경이 발생한 반면 다른 계열의 약제에서는 그 비율이 14% 정도로 낮았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난소의 예비능이 낮기 때문에 40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 조기 폐경이 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요. 20, 30대의 젊은 분들은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성은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항암제가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고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자의 수나 운동성을 감소시키는데요. 때문에 일시적인 혹은 영구적인 불임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세 계획이 있는 환자분이라면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 중에 혹시 치료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여성의 경우는 암 치료 전에 난자나 배아를 동결해서 보관하는 방법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력을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한 항암 중에 GnRH 작용제라는 약을 투여해서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 수치를 확 낮춰서 난소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암 치료 기간에 항암제로 인해 유발되는 난소 기능의 손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도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자은행에 이 정자를 동결 보관하면 나중에 이세 계획이 있을 때 이 정자를 이용해서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항암 치료가 곧 불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만약 이세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암 치료 후에 조기 폐경이라고 판단될지라도 피임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폐경이 온 것 같아도 드물게 난소 기능이 회복되거나 자녀 난포로 인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임 여성은 항암 후에도 일정 기간 피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 후에 정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결핍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미 다 큰 성인인데 무슨 성장 호르몬이 뭐가 중요한가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죠, 교수님? 흔히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어린이에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성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우리 근육량을 유지하고 지방을 분해시키고 뼈의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의 대사를 조절하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숨어서 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항암 치료로 인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진 성인 환자들은 눈에 띄게 체형과 대사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은 찌고 근육은 줄어들고 뼈 밀도는 감소하죠. 마치 급격히 늙은 것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할까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수록 노화가 진행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 치료가 오히려 암을 유발시킨다는 주장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 호르몬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기사항은 활동성 암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외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원래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성장 호르몬은 부족분을 보충하는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새롭게 암을 유발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원래 맞던 환자분들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소아나 청소년기 암 생존자들 중 성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몇 년간 주사 치료를 해서 키 성장을 도모한다고도 해요. 성인의 경우는 신중하게 적응증을 따져서 심한 피로나 대사 이상이 있을 때 성장 호르몬 투여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성호르몬 결핍과 같은 다른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를 내버려두면 심혈관 질환, 체성분 변화, 대사증후군, 골다공증 등의 다양한 내분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 비만 관리를 통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작용 또한 암치료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빠른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